안녕하세요. 시골뜨기입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9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타지에 살고 있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출동해야죠. 이 어머니는 평소 마을의 경로당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직접 경로당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날은 문을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말도 없이 문이 열리지 않자 마을 분들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찾아가 보게 됩니다. 집 앞에 도착했더니 평소 열어놓고 살던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습니다. 현관, 창문까지, 대문까지 모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안 보인다. 조용하다. 이상하다. 급히 내려온 아들은 평소와 달라진 집의 분위기, 굳게 닫힌 대문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문단속을 평소에 하시지 않는데 이상하게 모든 방문이 잠겨 있습니다. 결국 거실 쪽에 창문이 하나 열려 있어서 비집고 겨우 들어간 아들. 안방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죠. 침대 아래에 얼굴에는 이불이 덮여져 있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싸늘한 어머니.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자 말문이 막힙니다. 피해자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나체 상태였고 집안은 장롱, 서랍, 가방까지 모두 뒤져진 흔적이 있습니다. 강도, 폭행, 성범죄 이 세 가지가 모두 의심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피해자의 얼굴은 심각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멍투성이었고 뒤통수에도 타박상이 심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시신 옆에는 피 묻은 리모컨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정황상 리모컨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것이 아닌가. 자창, 칼에 찔린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추정합니다. 사건 전날부터 아침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닐까. 사인은 비구 폐쇄성 질식사로 나옵니다.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후 얼굴을 뭔가로 눌러서 질식시켜서 죽인 것이 아닌가. 이때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의 타액과 끈적끈적한 로션 성분이 검출됩니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피해자의 서랍에서는 이틀 전에 인출한 45만 원이 사라졌고 평소 모아두었던 500원짜리 동전, 이분은 500원짜리 동전을 꾸준하게 모으셨다고 합니다. 이 동전들이 고추 모종을 팔아모은 현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까지 꼼꼼하게 뒤진 흔적, 아주 알뜰하게 털어갔죠. 이때 특이한 것은 범인이 혈흔이 묻은 이불을 세탁기에 돌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애쓴 모양새죠. 모든 방 문단속을 철저하게 했고 범인은 또 장갑도 끼웠습니다. 지문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정작 피해자 자신의 몸에서 남긴 DNA는 두고 갔습니다. 성폭행을 했으니까요. 화장실 앞에 남겨진 수건에서는 혈흔이 검출됩니다. 그 혈흔에서 나온 DNA는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타액과 일치했다는 것. 뭔가 잘 모르는 눈치죠. 어설픕니다. 자신의 피가 묻은 수건을 두고 또 성폭행해서 DNA를 남겼습니다. 방 창문 틀과 창문 아래에서 족적도 발견됩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범행했죠. 면식범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면식범이라면 문을 열어주게 되죠. 경찰은 비면식범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건 현장 근처에 20대에서 60대 남성들, 가까이에 자리한 군부대 인원, 공사장 인부, 전과자 등 100여 명의 구강세포를 채취해서 감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시동생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합니다. 유가족과 각별했던 시동생. 이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도 시동생을 끔찍하게 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시동생은 형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게다가 그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목포 공사장으로 일하러 갔다는 시동생, 경찰, 목포 공사 현장을 모두 뒤지게 되죠. 시동생을 찾아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형수의 일은 안타깝지만 제가 이번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일에 차질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전화기를 끈 것, 그것은 왜 오지 않냐고, 왜 안 오냐고 친척들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며칠 꺼놓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구강세포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게 됩니다. 결과 불일치 판정이 납니다. 범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때쯤 국과수에서 새로운 정보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출된 DNA. 이것은 1년 전 인천의 한 미용실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시 절도범은 미용실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고 무언가를 훔치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서는 밥 먹은 수저를 그냥 두고 갔습니다. DNA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자신의 DNA가 수저에 묻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DNA는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경찰은 인천의 미용실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을 내에 인천과 관련 있는 사람을 탐문하다가 한 사람, 정 씨를 찾아내게 되죠. 정 씨는 원래 인천에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한 후 1년 전부터 화순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60대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이 마을에 온 후 마을에 절도가 자꾸 일어나고 노인들 가방을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의 전과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절도 전과 10범입니다. 총 24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했고요. 1973년부터 강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한평생을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6일 전에도 절도 미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 씨는 바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형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DNA 채취를 거부합니다. 내가 왜 DNA 채취에 응해야 되냐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곤란해지죠, 형사. 이때 형사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에게 슬며시 담배 한 겹이를 권합니다. 담배나 한 대 같이 피웁시다. 정씨, 그 담배를 받아 피웁니다. 담배꽁초 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사. 담배꽁초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고 쪼물딱 잠시 후 형사는 돌아가는 척하면서 자리를 비웁니다. 그제서야 정씨, 그 담배꽁초를 마당 옆 항아리 사이사이에 안 보이는 곳에 휙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채취된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치합니다. 정 씨의 DNA는 이번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전의 미용실 사건, 그 사건의 범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 씨를 검거하러 찾아갔더니 정 씨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절도를 마치고 나오고 또 다른 절도를 하고 나오는 길에 검거되게 됩니다. 공범과 함께 검거됩니다. 일상이 절도인가 봅니다. 사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DNA 결과를 들이밀어도 모르겠다입니다. 하지만 절도 행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자 정 씨의 절도 공범이 있었죠. 공범이 입을 열게 됩니다. 정 씨가 얼마 전 살인사건으로 마을에 수사팀이 꾸려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우, 돈도 몇 번 안 훔쳤는데 사람까지 죽였어 그때. 이렇게 투덜거렸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정 씨는 진술을 시작하게 되죠.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정 씨. 피해자와 자신은 6개월 전부터 연인관계였다. 사건이 있던 밤 9시경에 찾아갔는데 글쎄 다른 놈과 있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대로 돌아왔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찾아가서 따졌더니 거짓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말하고 돌아 나오는데 피해 여성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더라.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폭행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더라.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고 빠져나왔다. 이 말이 정말 황당했던 것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평소 접촉한 적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였고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건의 동기를 만들어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몰고 가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도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정 씨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사건의 경위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정 씨가 이혼 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외롭다라는 소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범행 당일 금품을 털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산책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정 씨가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관련 형사들을 모조리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허위 자백을 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오랜 기간 교도소에 있었던 그는 DNA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인천 미용실 강도 사건도 해결되었죠.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DNA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치밀한 듯 하지만 어설펐고 잔혹하면서 뻔뻔하기까지 했던 정 씨. 그의 무지와 양심 없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무기징역으로 이끌었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의 문은 더욱더 단단하게 잠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